안전사고 그리고 안전 분야가 질적 연구를 할 케이스가 많아요. 특히나 저도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좀 마음 아픈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 수문 빨리 열려가지고 세 분이 안타깝게 이제 실종이 되거나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특이한 케이스들이 안전 분야에는 되게 많잖아요. 교육은 사실 이제 이런 특이한 케이스보다는 좀 긍정적인 뭐 아이들이 뭐 이 학교 가니까 애들이 뭐 성적이 많이 올랐다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유명한 선생님 해가지고 그분의 뭐 생애사를 본다든지 이런 거에 많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안전 분야는 그런 좀 특별한 사례들 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시사점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질적 연구를 했을 때 좀 더 가치가 있는 연구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상담도 그렇고요. 상담도 이런 특별한 케이스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워크숍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네. 목동 최근에 사고 수몰됐던 사고에 질적 연구로 표현하면 이제 사례 연구가 되는 거잖아요. 네, 질적 사례 연구가 됩니다. 질적 사례 연구가 되는 거고, 네. 공학 논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질적 연구, 사례 연구인데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물론 이게 그 유족들이나 그분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같은 작업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을 인터뷰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그분과 관련된 이제 문서를 분석하는 방법, 여기 나와 있겠지만 문서 자료가 있거든요. 공문서라든지 재판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것만 가지고도 질적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사고에서 생존자들의 경험을 든다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그 사고를 당하기 전, 당하고 나서, 당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종합해 가지고 좀 구조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그 사고가 일어날 때 그 주변 상황이라든지 인간 뭐 위험 요소들을 캐치해낼 수도 있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특이한 케이스 질적 사례 연구가 많이 좀 일어났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사례 연구인가요? 그렇게 접근을 해도 되나요? 아니면 그 사고 자체에 대한 그렇죠. 그 사건, 그 현상에 대한 좀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런 단순 요인들을 분석할 수도 있겠죠. 찾아낸다거나 안전과 관련된 요소를 또 심리학에서는 당연히 뭐 외상 경험이죠. 그 사람이 이걸 경험을 해서 다른 사고랑 또 어떻게 심리적으로 좀 파괴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특이한 사례는 어쨌든 질적 연구에 좋은 연구 주제가 되기 때문에 한번 그것도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이게 워크숍을 보니까 중반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 연구 그리고 제가 맡은 부분이 질적 연구 약간 실제적인 절차들이나 이런 것들 방법론을 보는 것인데 지난번에 이제 심층 면담에 대해서 해봤고요. 오늘은 참여 관찰과 문서 분석을 함께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두 개가 묶여 있냐면 심층 면담하고 참여 관찰 문서 분석이 약간 구분이 됩니다. 두 개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물론 주요한 연구 방법인 것은 맞지만 이제 심층 면담이 약간 간접적이고 좀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은 방법이라고 한다면 참여 관찰이나 문서 분석 이거는 이제 품이 많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조금 이제 연구자로서 좀 현장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좀 이게 양적 연구랑 좀 다른 면이 많이 드러납니다. 참여 관찰과 문서 분석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같이 그리고 항상 거의 비슷한데 두 개가 세트로 합니다. 참여 관찰 하실 때 자연스럽게 문서 분석 같이 하시게 됩니다. 수집도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저는 질적 연구에서 또 다른 이 매력을 갖고 있는 부분, 이 현장 작업을 통해 이 참여 관찰, 문서 분석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분명히 효과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연구자가 현장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이거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면담을 했을 때랑은 또 다른 연구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시고 자신이 이제 시간과 이제 비용이나 이런 여력이 되면 반드시 현장에 가서 이 현장 작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기서 대해서도 좀 살펴봐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요, 이제 현장 작업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참여 관찰과 문서 분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습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작업 전략에 대해서 제가 약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참여 관찰하고 문서 수집, 문서 분석 이것을 묶어서 현장 작업 필드워크라고 합니다. 질적 연구에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질적 연구에만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질적 연구에만 있는 좀 특이한 작업이고, 이것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필드워크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연구자가 연구하고 싶은 곳에 가가지고 거기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걸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뭐 말이나 이런 걸 보고 분석을 하는 걸 말해요. 이걸 그냥 다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현장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현장 작업이 뭐냐면,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현장을 고르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약간 인간관계도 맺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든지 그 현장의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그리고 나오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현장 작업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장 작업을 질적 연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정말 독특한 요소이고, 만약에 그래서 참여 관찰을 연구 방법, 주된 연구 방법으로 선택하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현장 작업 과정에서 연구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연구 성패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 들어갈 때부터 약간 이게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왜냐하면 현장 작업에서는 반드시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현장에 들어가기 위한 이런 관문이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 뭐 IRB 절차 이런 것들, 근데 면담 연구보다 현장 작업이 훨씬 더 많은 절차를 요구하고, 그리고 장벽도 많아요. 그래서 제 아는 교수님이 이거 가지고 논문을 쓰셨는데, 현장 작업 전략 같은 이런 논문을 쓰셨는데, 비유를 뭐라고 하셨냐면 양파까기라 했거든요. 양파까기. 까도 계속 관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현장 핵심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꺼풀 넘기면 또 관문이 기다리고 있고, 이 사람 또 허락받으면 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결국 이 알맹이를 얻으려면 엄청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바로 오늘 설명을 들었듯이, 뭐 교도소에 가서 연구를 한다 치면 단순히 면담을 하는 건 괜찮아요. 이제 그분을 따로 불러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상당히 뭐랄까 심리적 경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 만약에 내가 교도소에 가서 뭐 교도관의 업무를 관찰하겠다 했을 때, 그럼 교도소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그 교도관의 그 제일 부서장이 허락을 안 할 거라는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누가 자기 업무 현장 공개하겠습니까? 네.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학교도 제일 어려운 게 선생님 수업 연구가 제일 힘들어요. 선생님 교실 문 열고 안에 들어가서 40분 앉아 있는 게 정말 허락받기 어렵거든요. 교장 선생님 다 허락하시고 부모님 다 허락하셔도 그 선생님이 내 수업 보여주기 싫은데요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면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어려운 작업이고,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질적 연구자들 그런 얘기해요. 일단 들어가서 보기만 하면 일단 연구 반은 성공했다 얘기를 할 정도예요. 네. 그래서 일단 연구 성패가 어느 정도 이제 현장 작업에서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이게 어렵지만, 또 대신 한번 그렇게 관찰을 하고 보게 되면 연구자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통찰력을 많이 얻게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현장 작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연구자 내적 요인보다는 이게 외적 요인이 영향이 아주 크고요. 그래서 그 질적 연구자들은 인맥이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나 학교 연구하실 때, 선생님 연구할 때, 저는 또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득이 엄청 많아요. 제가 어느 학교의 교사인데 연구를 하고 싶다 하면 대부분은 허락해 줍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교사라는 같은 직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허락 맡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안전 관련 일을 하신다면, 내가 안전
저번 주에 오신 그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이제 내가 이제 하급자와 내가 상급자인데 하급자와의 관계 이런 것들 업무를 연구하고 싶다. 그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부탁하기 제일 쉽잖아요. 내랑 같이 일하고 있는 뭐 현장에서 내가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 뭐 상급자가 나에 대해 우리 현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싶다는데 좀 도와달라는데 사실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외적인 환경적 요인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아는 곳, 내가 잘 아는 곳 또는 나의 현장 이런 걸 연구하는 이유가 이런 외적 환경 요인이 현장 작업에서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인간관계, 그리고 그 대화 능력, 리더십, 여기 운까지 있죠. 운 이런 것 요인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요즘에 최근에 윤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특히나 이거 참여 관찰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찍게 되거든요. 필수적으로 거의 요즘에는 특히나 스마트폰이 거의 뭐 카메라, 캠코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거의 다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윤리적인 문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장 작업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장 작업 전략을 하나씩 보실게요. 그래서 이 전략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전략이고, 또는 일반적으로 질적 연구에서 이렇게 해라 라는 것들 제가 종합해서 저의 경험과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전략은 이제 연구자들마다 다르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시면 연구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장 의도적으로 섭외를 하라 되어 있습니다. 양적 연구에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질적 연구에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내 연구 결과를 가장 잘 도출할 수 있는 곳을 일부러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도소 연구를 하시면 교도소에서 가장 나의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곳, 뭐 가장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건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수용되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또는 그렇게 일하는 직종에 있는 분들이 가장 많은 곳으로 가셔야 돼요. 상담 부서가 개설되어 있는 곳, 의도적으로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나의 현장 또는 아는 사람의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대부분의 이런 윤리적 문제나 연구 허가의 문제, 이런 것들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의 현장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저는 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남으면 제 현장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그래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그거 보면서 이제 참여 관찰 분석할 건데요. 그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저는 5월 이제 스승의 날 때 이제 그런 거 하거든요. 선생님들한테 편지를 쓰잖아요. 편지 쓰지 말고 연구 동의서 받아와요, 저는. 애들한테 선생님한테 선물 쓰지 말고, 선물 보내지 말고, 선물도 안 되거든요. 어차피 안 되고 편지 쓰지 말고 이거 사인 좀 해줘, 이렇게 해요, 저는. 애들한테, 부모님들한테. 그러면 5월 15일 날 다 받아요, 저는.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내 현장에 했을 때는 이런 장점이 많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섭외를 하신다는 거고, 또는 앞서 말씀드려서 제일 특이한 곳, 또는 특별한 사건, 또는 가장 유명한 사람, 이런 걸 전략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선택한 것만으로도, 또는 이 사례를 고른 것만으로도, 또는 이 장소에 가서 하는 것만으로도 이 연구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질적 연구가 그런 데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의도적으로 만약에 가실 수만 있으면, 저도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수업 잘하는 제일 유명한 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면 아마 더 좋을 거예요. 이런 전략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소개받는 거. 교수님한테 이 주제에 대해 하고 싶은데 한 군데 소개해 주십시오. 교수님 전화 걸어 주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별도로 이제 연구 허가를 받지 않아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가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분들도 이제 저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소개받고 제가 온 거니까 이제 사실 제가 그 교수님의 대리자로 온 거잖아요.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료를 내어주신다는 게 태도가 다르거든요. 또는 뭐 이제 또는 뭐 이제 학교 차원에서 연구를 하신다고 하면 공문을 보내면 되겠죠. 저도 공문 많이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대학교에서. 그러면 학교 차원에서 이제 제 초등학교로 공문을 보내줘요.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도 연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좋고요. 마지막은 이제 제 수준에서는 좀 어려운데 일부러 모집을 하는 경우 있어요. 예. 단체, 기관이라든지 단체 수준에서 이제 전국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관 차원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아예 이제 공채 띄우는 거죠. 예. 온라인 띄워가지고 내가 이 연구 수행할 건데 좀 참가자를 모집하고 뭐 사례금 이 정도 되면 이제 전국에서 이제 메일이 날라오겠죠. 그럼 그분들 대상으로 이제 해가지고 몇 분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방법은 이제 가장 좀 공식적이고 문제의 소지도 좀 적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이제 가능하신 부분, 특히나 뭐 기관장 하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박사학위 논문 쓰실 때 이런 방법 자신의 그 기관에서 공문을 올려가지고 공지를 올려서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선발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현장 작업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아예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해결해 놓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연구가 좀 더 공적이고 좀 대규모로 이뤄질 때 효과적인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사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이거 하거나 아니면 소개받기 하죠. 항상 교수님한테 저 이거 연구하고 싶은데 학교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고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하시는 거죠. 교수님이. 그렇게 하거든요. 또는 제 현장을 하거나. 근데 자신이 좀 연구 역량이 된다. 또는 이제 지원을 받을 좀 그게 된다 하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근거 이론을 똑같은 근거 이론 하시더라도 아예 그 연구의 이제 타당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연구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신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제가 이제 이거 연구자들마다 다른 전략을 씁니다. 연구 참여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최근에도 그렇고 질적 연구자들은 항상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되거든요. 사람을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구 참여자를 어떻게 연구 끝까지 데려갈 거냐. 왜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질적 연구 하시게 되면 분명히 이분들하고 1년 넘게 일해야 돼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싫은 소리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자료가 모자라면 이번 주에 만나달라고 해야 되고, 또는 뭐 자료 분석을 좀 내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봐달라고 하셔야 되고, 분명히 이거 싫은 소리를 여러 번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관계 유지하는 게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저는 학생들은 괜찮습니다. 학생들은 어차피 수업할 때 제가 보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제 동료 선생님과 같이 한다거나 또는 직장 내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분하고 하신다거나 하셨을 때는 이제 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주로 이제 밥을 사는 방법으로 저는 밥을 자주 샀고, 왜냐면 제가 사례금을 매번 드릴 수도 없었기 때문에 밥을 주로 많이 샀고요. 또는 아는 사람한테 요청을 하면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면 제 동료 교수님 중에 이제 그 생애사 연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이제 수업 명사라고 해서 학교에 한 분씩, 요즘에 이제 새롭게 생긴 제도인데 교감 교장급의 위치에 있는 수업 명사라는 분이 계세요. 수업 명사, 그 다음에 수석 교사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제 새롭게 생긴 제도인데 그분이 수업을 안 맡아요. 수업이 없고, 그분은 학교에서 이제 학행정 업무도 안 맡고 순수하게 선생님들의 수업 관련에 대해서만 지도해 주시고 그런 업무만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새롭게 생긴 제도인데 이제 그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요즘 새롭게 생긴 제도에서 그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렇게 됐냐. 근데 그분하고 이제 생애사 면담을 했는데 자료 수집을 하루만에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루만에 했냐면, 그분하고 어차피 친구니까 모텔을 잡고 그분하고 1박 2일로 술 마시면서 면담을 하신 거예요. 그 면담 시간은 거의 뭐 10몇 시간 되겠죠. 근데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만에 그냥 자료 다 수집하신 거예요. 어차피 친구고 편하게 얘기하면서 자료 수집 다 하시고, 이런 정도로 하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 또 친한 사람하고 했을 때 이러한 전략들을 쓰실 수도 있고, 또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처음 만났다,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 이제 공식적인
면담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상당히 이렇게 하셔야겠죠. 연구의 개요라든지 사례금, 특히 사례금 민감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약속이나 식사는 조심해서 활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최근에 이제 많이 쓰는 전략인데, 꼭 이제 연구 출판 직전에 또는 논문 게재가 되기 전에 한번 검토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검토를 받았다는 것까지 이제 논문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논문 출판되고 나면 이게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자신이 말한 거 내용, 로우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리스트에 업로드되면 이제 평생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마지막에 보여주고 검토를 받는다는 의미가 이제 꼭 굳이 내용을 수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올릴 거다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에게 구두로 확인을 받는 거죠. 이렇게 출판될 겁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럴 때 네. 참여자가 했던 부분,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공표받는 거죠? 논문 전체가 아니고. 그러셔도 되고요. 그냥 논문 그냥 출판 직전에 있는 거 그냥 바로 보여주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주먹 풀어서 그것도 정확하게 됐는지 또 한번 검토 부탁하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작지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뭐 그분이 이제 보시고 고쳐주시면 더 좋아요. 그분이 보시고 제가 말한 이 의도가 아니고 이런 의미인데요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분이 이제 이런 멤버 체크를 훨씬 더 잘했다는 의미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현장 작업 전략이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구두로 맡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약간 연구에 발을 뺄 수가 없게 만들어요. 중간중간 보여주게 되면 내가 이거 연구를 좀 참여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솔직히 마음속에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하게 되면 그분이 이제 약간은 이제 약간의 이제 결속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연구에 기여를 했구나. 그래서 연구자의 이탈을 방지하는데도, 연구 참여자 이탈을 방지하는데도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제가 한 번씩 그냥 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한번 검토해달라 하면 돼요.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내용을 지적할 게 없으면 하다 못해서 오탈자라도 검증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과 관련된 내용, 이거는 이제 연구자들마다 각자 이제 설정한 전략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부자 되기. 그래서 현장 작업 전략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연구의 내용 주제라든지 연구의 규모라든지 이게 다 다르거든요. 이 전략은 좀 주의해서 쓰시는데, 내가 잘 모르는 현장에 들어갈 때 주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제가 아는 실제 이 내용이 있어요. 실제 이런 방법을 썼어요. 이거 웨이터 되는, 이거는 서구의 연구인데, 서구에서 웨이트리스의 삶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제로 연구자가 6개월 동안 웨이터를 했어요. 네, 이런 적도 있고요. 그리고 보조교사로 일하기, 제가 썼던 방법이고요. 제가 모르는 교실에 들어가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무료 봉사한 거예요. 과외 선생님 한 거예요. 일부러 그 선생님 좀 호의적인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선생님 반에 억지로 들어가서 이제 열심히 그 학생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도 해본 적이 있고, 이거는 이건 저도 워크숍 가서 들은 내용인데, 노숙자 연구를 하실 때 노숙을 하셨대요. 진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노숙을 하신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정말 이게 많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프로그램 효과를 보려면 직접 프로그램 운영자가 되는 겁니다. 또는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뭐 상담 슈퍼바이저나 아니면 뭐 기관장인 이런 분들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내부자 되기 전략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연구 참여자의 경계심과 의심을 풀기 위해 하는 방법이고, 가장 마지막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굳이 내가 이렇게 노력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연구 참여자에게 이 연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알려주고, 내가 이만큼 이 현장을 연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구 참여자의 호의를 이제 얻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전략들을 보시면 거의 다 이제 상당히 몸으로 뛰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저는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시면요.
여러 번 인터뷰하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연구를 하실 때 이제 저번 주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항상 이런 말씀 해주시거든요. 인터뷰 얼마 정도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제 경험상 1시간 넘어가면 면담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도 지치고 저도 이제 더 이상 약간 말이 귀에 잘 안 들어오고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시간 정도 무조건 네, 딱 지켜서 질문이 좀 남았더라도 끊어서 그냥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면담 가이드를 제가 많이 쓰는 편인데 저는 이제 면담 가이드 질문을 좀 골라서 하는 편입니다. 이제 좀 반구조화 면담을 저는 많이 하는 편인데 이거는 이제 연구자의 그 전략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저도 잘 안 되는데 전사를 반드시 면담 직후 바로 하셔라. 저는 최대한 그래도 자기 전에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나이나 뭐 그런 거 아무런 그런 거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 까먹어요. 면담 내용을. 진짜거든요. 정말 이거는 연구자에 상관없이 일주일 뒤에 이걸 면담을 한 거를 전사를 하면 내가 진짜 이런 말 했었나 할 정도로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최소 일주일 이내는 3일 이내 뭐 일주일 이내는 반드시 전사를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전사를 바로 실시를 해라. 이것도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사 작업에 단순히 이 전사 들은 거를 그대로 내보내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 전사를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넣는 게 있어요. 그때 내가 들었던 생각이라든지 이런 거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바로 실시하라. 그리고 보조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꼭 만나서 만나서 게 제일 좋지만 만나서 하지 못할 상황이 되면 텀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사이사이에 자잘한 면담을 추가적으로 더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연구 참여자들도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까먹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런 것들을 꼭 만나서 하지 않으셔도 전화를 하신다든지 메일을 보내 가지고 추가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모. 네. 메모는 이렇게 질적 연구에서 저는 이 질적 연구의 주요한 철학 중에 하나가 이제 성찰이거든요. 성찰. 연구자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생각이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메모예요. 이런 것처럼 두 가지 종류의 메모를 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 이제 메모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연구를 하면서 드는 생각, 학생의 행동을. 그래서 전사를 하시면서 옆에서 따로 메모장을 작성을 하시는 거죠. 전사된 것을 보고 그 옆에다가 따로 메모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나는 이렇게 이끌어내면 좋겠다. 이거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말했을까?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내용을 메모하시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연구 과정에 대한 메모가, 이거는 이제 틈틈이 이 내가 지금 미리 설계한 연구 과정에 따라서 연구가 진행이 잘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료 수집이나 자료 분석 과정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구 과정 자체에 대한 메모를 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연구 과정을 처음에는 면담 3번 만에 끝내기로 내가 약속을 했는데 면담 3번을 해보니까 좀 모자라다. 그러면 이 연구 과정 추가적으로 다른 방법을 써보자. 이런 식으로 연구 과정에 대한 메모를 추가적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었을 경우에는 물론 이게 연구에 직접적으로 이 메모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심사 과정에서 왜 이렇게 연구를 도출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들 있죠. 또는 왜 선생님은 이 연구 설계하실 때 왜 면담을 3번이 아니라 4번 하셨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 대답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고 자신의 연구 과정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고 과정에서 이렇게 연구를 설계했고 분석 과정에서 왜 내가 이 코드에서 이렇게 도출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디펜스 하실 때 이 자료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있고 없고는 정말 이게 조금 이제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모하는 습관은 이제 질적 연구자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저도 이게 잘 안 돼서 항상 저는 이제 자주 메모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일부러 메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팁이라면 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나중에
그 연구 타당도 이런 것들을 증명하실 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꼭 메모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5가지 제가 제시를 했는데, 제가 생각한 전략 그리고 기존의 질적 연구자들이 이렇게 해라고 한 걸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은 참고를 하시고 나만의 전략으로 바꾸셔야 돼요. 이게 제발 이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질적 연구는 꼭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면담도 말로만 이렇게 들으면 그냥 하면 되겠구나 하는데, 정말 직접 그 사람하고 약속을 잡고 가서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면담을 해보시면 이게 약간 처음 해보시면 뭐 자괴감도 들 수도 있고요. 진짜 1시간 면담을 했는데 쓸 거는 10분짜리밖에 없고 막 이러면 뭐 다음엔 근데 어떻게 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도 들고, 가이드를 어떻게 준비해 가야겠다, 질문지를 옆에 두고 할까, 이게 보면서 할까, 이런 것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은 이제 이렇게 설명된 것을 읽어보시고 나만의 전략을 좀 설정을 해보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 작업을 하는 것이 참여 관찰과 문서 분석입니다. 여기 수집에 되어 있죠. 문서 수집이 문서 분석이거든요. 이 2가지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여 관찰은 이제 저는 교육학 입장에서, 교육학에서는 참여 관찰 정말 많이 씁니다. 학생들의 수업 장면이라든지 제가 아이들하고 40분 동안 수업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려면 참여 관찰, 제가 뭐 손동작이라든지 말하는 거라든지 애들 집중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다 참여 관찰로 연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전 분야는 이제 조금 이제 뭐 작업자들이 일하는 뭐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구할 때 저는 언뜻 든 생각으로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참여 관찰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나는 참여 관찰은 잘 안 쓸 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보시면 참여 관찰은 사실 이제 관찰 연구죠. 관찰 연구. 쉽게 말하면 관찰 연구인데, 심층 면담을 약간 면담 연구를 좀 질적 연구에서 가져와서 좀 고급 용어로 바꾼 게 심층 면담이듯이, 사실은 관찰 연구예요. 관찰 연구. 인간의 행동이나 그리고 현상에 대해서 관찰하는 건데, 이거를 질적 연구에서 가져와서 이제 고급화시킨 것이 참여 관찰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특히 원래는 인류학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연구 인류학자들이 제3세계에 가서 이 부족은 어떻게 살까? 그러면 이제 글로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학원 시절에 인류학 공부하면서 이런 걸 봤는데, 이때 쓰여진 박사학위 논문 다 그런 거예요. 미국에 사는 사람이 피지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살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해서 뭐 분석하고, 그래서 아주 스케일이 크죠. 그래서 제국주의 시대 인류학에서 시작했고, 제3세계 또는 미지의 세계, 아프리카 이런 것들의 문화와 민족 연구하면서 관찰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후에 이제 이것이 질적 연구로서 매우 이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의 시카고 사학이 1920년대, 1950년대까지 이제 활발화됐었는데, 주로 내용은 이런 거예요. 비주류 계층의 삶과 문화. 그래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들을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게 되는지 연구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호보는 뭐냐면 이게 미국의 용어인데,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방랑하는 노숙자들을 호보라 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기차 타고 방랑하는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있었고, 택시 댄서는 뭐냐면 이제 여성 무용수거든요. 무용수인데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남성이나 어떤 여성이 춤을 추고 싶으면 이제 그 클럽에 가가지고 여러 택시 댄서 중에 한 명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춤을 추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그 사람은 돈 받고, 그러니까 직업 무용수죠. 그래서 이런 사람인데, 왜 미국에서 이 사람들은 왜 택시 댄서, 그러니까 택시 잡듯이 댄서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직업 무용수가 되었는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사실은 이 사람도 다 비주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연구하게 된 것이고, 갱 연구, 갱 뭐 조폭이죠. 조폭 연구.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은 뭐 웨이트리스 연구, 이런 것들이 이제 시카고 사학 하면서 참여 관찰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연구할 때 직접 이 사람들이 면담에 잘 응해주지도 않고, 이 사람들하고 면담을 한다고 해서 좋은 연구 결과가 안 나오고, 또 연구자는 이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사실은 상류층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글로만 이해하거나 말로 이해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참여 관찰이 시작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회학, 교육학, 행정학 등에서 참여 관찰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관찰의 정의를 보시면요, 관찰자로서 최소한의 거리를 유지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의 삶에 참여한다. 그래서 참여 관찰이거든요. 그냥 관찰을 아니고 양적 연구에서 말하는 이런 실험실 관찰이 아니고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관찰을 한다는 의미로 참여 관찰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참여,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인간적인 관계를 생성하면서 감정적으로도 관여한다는 측면에서 참여 관찰은 다른 관찰들하고는 좀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이제 적극적이고 과감한 연구 기법이죠. 그래서 현장에, 심지어는 닫혀있는 현장, 개방을 거부하는 현장에도 들어가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적극적이고 의미를 캐내려고 하는 가장 과감한 연구 기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 현장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경험을 수집하는 것이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그 현장에 들어가면 내가 참여하긴 했지만 일단 외부자잖아요. 외부자로서 보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익숙하게 생각해서 모르고 있는 것들,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캐치해내는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은 모순적인 용어인데, 내가 들어가면 일단은 내부자로서 역할을 하려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알려고 막 하지만 결국에 저는 이제 밖에서 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자로서 그 사람들을 보면 약간 다르게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패턴이라든지 문화 사회적 속성을 발견하는 것이 참여 관찰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제일 참여 관찰을 하기 좋은 상황은 뭐냐면, 이제는 일단은 알려진 게 없을 때, 내가 모르는 데 갈 때, 또는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알려진 게 별로 없을 때 들어가면 좋고요. 또는 비밀스러운 상황 또는 집단, 여기서 말씀하신 뭐 교도소 상황, 이런 것들이 참여 관찰했을 때 정말 극적으로 연구 결과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고, 사실은 그래서 뭐 교실 연구도 사실은 이게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또는 현장의 의미, 현장의 상황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사람, 이런 의미들을 기술하고자 할 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면담을 했는데 좀 부실할 때, 그 사람이 막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했을 때 그냥 뭐 그래요 라든지 뭐 대충 설명해 줄 때,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이끌어내는 걸 포기하고 직접 행동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또는 면담에서 거짓말이 나올 때, 이런 것들. 그리고 참여자가 자기 생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서 말을 뭐 잘 못할 때, 그럼 그냥 면담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참여 관찰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냥 그 사람의 생활이라든지 그 사람이 일하는 거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면담을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또는 이 사람의 경험이 무엇인지 연구자가 보고 직접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 관찰의 상황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신의 연구에서 면담이 더 좋을 때가 있고 참여 관찰하는 게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히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 대상을 볼까요? 그래서 모든 게, 사실은 현장에 포함된 모든 게 다 참여 관찰 가능하거든요. 이 공간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수도 있고, 사람만 볼 수도 있고요. 행위 또는 물체, 사건, 시간, 목적, 느낌, 이런 것들을 주로 그래서 다 볼 수도 있지만 다 보는 건 거의 하지 않고요. 이제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참여 관찰에서는 이제 공간에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계속 가서 그 공간 배치만 보는 거예요. 사무실 가구 배치라든지 뭐 일하는 뭐 사람들의 인원 배치라든지 이런 거 보기도 하고, 또는 행위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일에만 초점을 맞춘다든지, 또는 대화, 커뮤니케이션 맞춘다든지, 또는 뭐 시간의 흐름, 그러면 항상 가서 이제 아침 시간 뭐 하는지, 그렇게 좀 집중해서 참여 관찰의 대상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거의 뭐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적 연구 하시게 되면 이제 이거를 이제 이제 어떻게 뭐 속성을 고르듯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참여 정도에서는 어떠한 참여를 고를 것이냐, 또는 어떠한 방법을 할 것이냐, 노출되는 관찰을 할 거냐, 안 할 것이냐, 또는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관찰 기간은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범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간 낭비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스펙트럼을 설정을 해주시고요.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제 참여 정도인데, 내가 얼마나 들어가서 할 거냐는 것이고요. 비참여는 아예 이제 그거죠. 현장과 이제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 말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질적 연구물 중에 제일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가 이제 국화와 칼이라는 연구가 있어요. 국화와 칼이라는 연구가 있는데, 요즘에 좀 그렇긴 한데 일본을 연구한 연구거든요. 1950년도에 일본에 대해서 연구하는 건데, 이 미국 학자가 일본에 안 갔어요. 일본에 안 가고 일본의 국민성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과 관련된 문헌을 수집하거나, 그 다음에 미국에 사는 일본 사람하고 얘기하거나, 그것만 가지고 일본의 국민성을 국화 그리고 칼이라는 속성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뭐 이렇게 아예 현장에 가지 않고도 질적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거든요. 그래서 비참여를 하고도 아예 참여하지 않고도 연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참여 관찰을 하는 목적 자체가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아예 안 가고는 사실 잘 안 되죠. 그래서 비참여가 있긴 있습니다. 두 번째, 완전한 관찰은 뭐냐면 교사들이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영상만 찍는 거예요. 영상을 찍어 놓고 현장에 안 들어가고 영상만 찍어 놓고 갖고 와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현장하고 내가 연결이 안 되고요.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겠죠. 현장에 내가 아예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갈 때, 그 사람하고 접촉 자체가 안 될 때는 그냥 뭐 그 사람이 허가만 받은 다음에 뭐 CCTV나 영상 촬영해놓고 그냥 그것만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영상 연구, 비디오 촬영을 해서 연구를 하는 이런 완전한 관찰 연구가 있고, 근데 이거는 한 번씩 써요. 왜 그러냐면 이 관찰 대상자가 자기가 찍히고 있다는 걸 잘 인지 못하고, 또는 누가 날 이제 연구하기 위해서 보고 있다 이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 번씩 교육 연구라든지 또는 뭐 다른 질적 연구에서도 가끔씩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하고 싶을 때 그런 것이고, 제한적 관찰은 중도적 관찰, 이 두 가지는 이제 일반적인 질적 연구에서 활용되는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 스펙트럼은. 그래서 사실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보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들어가서 앉아서 봅니다. 근데 제한적 관찰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가는데 현장에 최대한 이제 말 안 거들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 말하고, 중도적 참여는 약간 내가 현장에 조금 더 포함된 거 말해요. 그래서 대신에 내가 연구한다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보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많은 연구자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고, 효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허락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좀 공식적으로 내가 조금은 자유롭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관찰을 하고 있다는 걸 조금 의식을 해요. 그래서 약간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나 수업 연구 같은 거 하면 선생님들이 이제 옷부터 다르게 입고 오시거든요. 내가 3월 몇 월 며칠 날 수업 보러 가겠습니다 하면 얘 허락을 받고 가면 평소에는 저처럼 이렇게 입고 있으시다가 제가 수업 보러 가면 양복 입고 계시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관찰했을 때 자연스러운 행동을 본다, 그 사람의 실제 경험을 본다는 측면에서 좀 약점이 되겠죠. 그래서 조금 연기된 행동을 볼 수가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내가 그나마 질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하면 이 정도 수준에서 참여 관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상당히 대부분의 질적 연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마지막 완전한 참여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진짜 내가 웨이트리스 연구하려고 그 직장에 취업을 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럼 그렇게 6개월을 일하고 나면 정말 그 사람하고
연구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지만 그 사람은 친구로서 막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그런 심리적인 거래내는 게 없이 할 때 완전한 참여를 한다 말합니다. 또는 제가 제 수업을 연구할 때 이럴 때는 거의 완전한 참여가 되고 제일 실제적인 경험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이제 그거겠죠. 그러면 진짜 6개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참여자, 이 그룹에 속하기 위해서 정말 진짜 수업을 참여한다든지 이 프로그램 진짜 진행을 한다든지 아주 연구자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 따라서 나는 이런 스펙트럼 중에서 이걸 골랐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참여 관찰을 했다 쓰지 마시고 이렇게 저는 이 연구에서는 요 스펙트럼 관찰에 참여 관찰의 스펙트럼 중에서 요 정도로 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읽어봤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현장에 적극적으로 들어갔냐 또는 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좀 현장에 나와가지고 관찰했냐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비참여 관찰하고 네. 방법론 중에 모노고찰 방법이 있잖아요. 네. 같은 건가요? 아까 국화꽃이 직접 가지 않고 관련된 자료만 갖고 수집해가지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문서 앞서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 문서 연구, 문헌 연구하고도 좀 맥이 닿아 있습니다. 대신에 좀 더 이제 문헌 연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헌 연구가 기존에 뭐 그런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문서 연구, 문헌 연구는 기존에 연구되어 있는 연구물들을 갖고 온다든지 뭐 그런 게 측면이 좀 강한데 여기서 말하는 비참여 연구는 이제 문서 분석, 질적에서 문서 분석, 실제적인 그 예를 들면 일본을 설명하는 주변 자료들을 찾는 거예요. 예. 그 사람 신문 기사를 찾는다든지 그래서 조금 의미는 다르고요. 물론 근데 뭐 그렇게 맥은 다 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취업하에서 그것은 자료의 차이만 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이제 그러니까 또 같은 부류의 연구인데 이것을 이제 관찰 측면에서 보면 비참여 연구이고 뭐 문서 측면에서 보면 문헌 연구 또는 문서 연구가 될 것이고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같은 연구를 설명하는 좀 범위가 다르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참여 연구는 엄밀히 말하면 참여 관찰 연구는 아니겠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는 이제 조금 이제 윤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관찰 사실의 노출 같은 경우는 공식적인 관찰을 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구 목적을 설명하실 때는 완전히 설명을 하실 것 같고 관찰 기간은 뭐 이거는 고르실 것 같은데 왜 이게 있냐면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여기 제가 거짓 연구로 돼 있죠. 밀그램 실험이 돼 있는데 한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실제로 피험자를 속여서 연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질적 연구에서. 그 밀그램 실험 들어보신 적 있죠? 이게 뭐냐면 그 미국에서 이루어진 실험인데 도덕성에 관련된 실험이에요. 그래서 전기 충격 주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네가 지금 주는 게 사람들 주고 있다. 계속 줘라고 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권위나 복종에 대한 실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구가 아주 인간의 심리를 밝히는 데 엄청 중요한 연구였지만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했다가는 이제 큰일 나고요. 그래서 거짓 연구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거짓 연구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연구 목적도 거의 이제 완전히 설명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왜냐면 조금이라도 윤리적인 문제를 줄이려는 문제의 소지를 줄이려는 이제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관찰도 역시나 공식적인 관찰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요 두 가지 주로 하신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관찰 기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높이려면 되도록이면 장기적인 관찰을 해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일회적인 관찰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거의 한두 번 관찰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이제 좀 논문 쓰실 때 약점이 되실 것 같아요. 최대한 기간을 길게 잡으셔서 오랫동안 관찰했다. 이거를 좀 강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찰의 범위 같은 경우도 역시
이거는 연구의 과정에 따라 달라요. 첫 번째로 예를 들면 내가 처음 이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봐야 된다 하셨을 때는 좀 포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현장의 분위기라든지. 근데 그 보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갈 때는 초점이 좀 맞춰지게 돼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 사람 좀 특이하네 했을 때 두 번째 갔을 때 이 사람만 본다든지, 또는 내가 이 현장에 들어갔는데 사무실 배치가 상당히 다른 데랑 다르네 했을 때는 이제 가서 이제 사무실 배치만 계속 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초점은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설명을 충실히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참여 관찰을 나는 골랐는데 참여 정도는 이 정도로 골랐고, 관찰 사실은 내가 공식적인 관찰 골라서 모든 연구자에게 뭐 다 설명을 다 했다. 연구 목적 역시 좀 설명을 다 했다. 관찰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였다. 그리고 관찰 범위는 처음에는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변했다. 이런 식으로 쭉 서술을 해주시면 이것만 가지고도 한 장 씁니다. 진짜. 네. 정말 연구 현장 설명하고 참여 관찰 내가 자료 수집 방법 촬영 관찰을 선택했다 한 줄로 쓰는 게 아니고 진짜 한 장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쭉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관찰 종류는 다음과 같은 거 있어요. 체계적인 관찰, 그림 그리기, 일화적 관찰, 개방적 관찰, 미시 분석.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가 일반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요. 체계적인 관찰이 제일 양적인 거고, 제일 밑에 내려가면 여기 미시 분석도 양적이고요. 개방적인 관찰이 제일 질적인 분석입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실습이 가능하면 해볼게 체계적인 관찰, 그리고 미시 분석, 체계적인 관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개방적 관찰 할 거거든요. 두 가지 할 건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안 돼도 제가 설명은 다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관찰이 뭐냐면 제일 양적이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의 행동을 관찰할 때 이미 틀이 있어요.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언어나 그다음에 그런 미리 만들어둔 표가 있거든요. 그 표를 보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몇 초마다 또는 1분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개가 있으면 그 행동을 5개로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미리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늘 실습할 때 쓸 수업할 때는 수업 연구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체크리스트가 이건데, 보시면 교사의 발언이나 학생의 발언을 이렇게 10가지의 틀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걸 받아들고 시간 지날 때마다 교사가 뭐라고 하는지 듣고 이 교사의 하는 말을 여기 체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체크하게 됩니다. 심지어 5초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하거든요. 제일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관찰 대상이나 관찰 기준을 설정하고 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 사람의 발언이나 하는 것들을 전부 다 빈도로 만들 수 있게 돼요. 40분 또는 1시간 동안 하는 행동이나 말을 다 수량화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딱 이건 감이 오시죠? 바로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앞서 이 양식을 보면 이 교사의 수업을 딱 보니까 뭐 2번을 많이 한다. 이 교사의 행동 패턴 이런 거 바로 드러나요. 해보시면. 또는 5번이 많이 나온다. 그럼 이 사람은 강의를 많이 한 사람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의 빈도라든지 퍼센트를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공신력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셔야 돼요. 이거 하시려면. 예. 근데 다행인 것은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거 만들어서 활용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미 박사학위 논문이나 개발된 걸 쓰셔도 되고,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하신 다음에 나만의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활용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관찰자 훈련이 필요한데, 물론 연구자가 혼자 하면 좋은데 이 체크리스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할 때랑 옆에 만약에 연구 보조자가 할 때랑 똑같은 행동으로 체크가 돼야 돼요. 쉽게 말하면 신뢰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관찰했을 때는 1번으로 체크했는데 옆 사람이 관찰을 했을 때는 2번 체크한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를 좀 신뢰 있게 만드는 거, 행동을 좀
공정하게 만드는 거, 객관성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좀 양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 간격, 정말 이제 엄격하게 하는 경우는 5초마다 그냥 무조건 체크하는 거예요. 5초마다 무조건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그런 특정 행동을 할 때마다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플랜더스나 이런 예시는 제가 교육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업 연구에서 유명한 학자들을 제가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뭐 작업자의 뭐 행동 패턴이라든지 그런 것들과 관련된 체크리스트도 분명히 개발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는 개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쓰셔도 되고, 조금 변형해서 쓰셔도 되고, 또는 유명한 학자의 참여 관찰, 체크리스트를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행동 분석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그 장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수량화, 행의 빈도, 그리고 행동 패턴 파악하는데 상당한 이제 장점이 있고,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이 수집된 자료를 자유롭게 데이터를 강화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양적 연구 당연히 그렇죠. 약간 양적 연구 느낌으로 연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신뢰도가 높죠. 이거는 누가 관찰해도 똑같은 행동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좀 많은 수의 참여자들이 연구에 참여할 때, 근거 이론 하신다거나 할 때, 또는 특정한 그 직업군이나 특정한 뭐 대상 집단에서 행동 패턴 이런 걸 발견하고 싶을 때, 또는 이제 혼합 연구하실 때, 이런 때 좀 장점이 될 것 같고, 대신에 단점은 이거는 이제 직접 나중에 실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이 멈춰요. 이거는 계속 그 사람의 행동만 보게 되면서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분석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이 사람 행동만 체크하고 있게 되거든요. 약간 그 1시간 동안 보면서 약간 사고가 멈춰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이게 질적인 방법이냐 하는 데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대신에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시게 되면 상당히 큰 또 발견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이제 이거는 보조적인 방법을 쓰시는데 제가 먼저 이거부터 설명드릴게요. 일화적 관찰부터 설명드릴게요. 일화적 관찰은 뭐냐면 이게 일화라는 게 그 영어 번역 툴라서 좀 이제 일화라는 말 바로 안 들어오실 텐데, 그림을 그리듯이 글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림이나 소설을 쓰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또는 소설을 쓰듯이 딱 이 말에서 오듯이, 네, 그 말도 맞고요. 묘사적인 글쓰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단순히 제가 강의를 했다 하면 다 5자로 끝나잖아요. 강의를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강의를 할 때 어떻게 강의하는지 이 글만 읽고도 표현이 될 정도로 정말 이게 글쓰기를 유려하게 해가지고 막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전체 중에서 특징적인 하나의 요소만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이거를 글쓰기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관찰 내용을 묘사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연구 중반부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막 내가 이 선생님이 또는 이 작업자가 안전에 대해서 뭐 이제 연구를 하시면 이 작업자가 하루 동안 한 행동 패턴을 알고 싶다. 어떻게 일하는지. 그러면 이 사람만 보고 이 사람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이 일화적 관찰은 상당히 이게 그 사람이 연구자가 이제 관찰자가 보면서 이 행동을 바로바로 캐치하는 능력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지금 뭐 특징적인 뭐 한다 지금, 그러면 막 적어야 돼요. 또는 이게 똑같은 말이라도 말을 좀 약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이 글만 읽어도 그 사람 행동이 이해되게 적어야 돼요. 아주 자세하게 적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화적 관찰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체계적인 관찰보다 훨씬 더 머리가 아픕니다. 이거는 계속 손이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아주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화적 관찰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개방적 관찰인데, 이건 연구 초반부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현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것도 역시나 자세하게 쓰는 거거든요. 대신에
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제 모두 기록하는 거예요. 아주 방대한 내용을 모두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정한 것도 없고 그냥 이 들어가서 바로 이 딱 앉아가지고 선입견 없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빠르게 모든 것을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는 현상, 연구자가 보면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이 지금 괜찮은데 막 적고, 그래서 사전에 정한 것도 없고요. 자연적인 상황을 모두 기록하고, 더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메모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자유로운 해석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의미 이런 것들을 막 기록합니다. 가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건 좀 이 모습은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적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래서 쭉 적고 이런 것들을 다 개방적, 아주 질적인 방식의 관찰입니다. 이거랑 같이 하는 게 제가 이제 설명드릴 그림 그리기, 지도 그리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서는 현장의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구조를 이제 말로 설명을 주로 지금까지 많이 했거든요. 질적 연구에서 이제 글쓰기가 대부분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현장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현장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대부분 다 이제 글로 이걸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그거를 그림이나 지도 그리기로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관찰 결과를. 교실 그리기는 뭐냐면, 만약에 학생들의 책상 배치를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면 원래는 글로 다 설명해야 돼요. 교탁 앞에는 책상이 뭐 이렇게 2개가 놓여 있고, 교탁 하나당 책상 하나 의자가 2개 있고, 두 줄씩 총 8줄이 놓여 있고, 그러게 분단이 2개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요즘의 질적 연구에서는 그냥 그림을 그리는 거죠. 연구자가 참여 관찰에서 교실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그림 일과 같다 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냥 그려서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여 관찰의 그리기라는 것이고. 그러면 만약에 그림 그리기 말고 사진으로 묘사를 하면 어떨까요? 사진도 가능합니다. 네, 사진도 가능하고요.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분석에서 현장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질적 연구는 3장에서 설명을 하셔도 되고 4장에서 설명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 그림을 그리시거나 앞서 말씀드린 의도적으로 그때 사진을 약간 좀 이제 사람이 다 빼고 찍으신다든지 좀 의도적인 상황, 그런 것들을 좀 사진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질적 연구에서 이제 텍스트만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 가 이제 약간 이제 조금 설득력을 잃고 있어요. 이제 최대한 다양한 자료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서술에 의존하게 되면 질적 연구가 단점이 뭐냐면 그 독자들이 연구를 다 못 읽어요. 그게 제일 단점이거든요.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딱 4장 펴가지고 그 표 보면 되잖아요. 표 보고 유의값 보고 이거 유의하네. 그리고 이런 결과가 있네. 이 2개 변인간에 영향이 있네. 딱 이것만 보고 딱 덮으면 끝인데 그 너무 다 읽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질적 연구의 문제점이 수백 페이지를 다 읽어야 이 연구가 이해가 되는 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말하고 싶은 게 뭐야 하면서 계속 넘기게 그게 되는 게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서 조금이나마 이제 가독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이 현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 글로 일단 설명을 하시고, 당연히 글로 설명해야겠죠. 현장에 대해서 글로 설명하고 그림 같이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이 보면서 이 서술이 이 현장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를 한다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 방법도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 연구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어요. 교실 연구에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책상에서 자리 배치, 또는 제가 봤던 제일 재밌었던 연구는 정말 진짜 앞자리에 모범생이 앉는 게 맞을까 이런 거 연구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행들을 질적 연구를 통해서 여러 교실을 가서 이제 참여 관찰하는 거죠. 진짜 구석에 있는 애는 맨날 잠만 자는 게 진짜 맞냐? 그럼 맞대요. 그게 5번 자리는 모범생이 맞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여 관찰을 통해서 밝혀낼 때 글로 설명하면 어렵겠죠. 근데 각 교실의 상황을 이렇게 지도나 그림으로 탁탁탁탁 표현을 했을 때 훨씬 더 이제 좀 더 객관성이 있어 보이고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연구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려면 훨씬 더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본 다른 연구는 뭐가 있냐면, 이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글 쓰는 왼손잡이가 글을 어떻게 쓸까 하는 연구도 봤어요. 그래서 수십 명을 왼손잡이만 골라가지고 그 사람이 학교에서 어떻게 글 쓰는지만 계속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은 스케치를 잘하니까. 그러면 이제 왼손잡이가 글을 쓸 때 어떻게 쓰는지 수십 명을 분석하면 약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패턴이 나오는 거죠. 어떤 점에서 불편함을 겪는지 이 사람들이, 또는 어떻게 글을 써야. 그래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왼손잡이들은 종이가 거의 이렇게 돼 있더라고. 종이를 우리 오른손잡이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몰랐는데,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왼손잡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스케치를 잘 하시는 분들은 보면서 막 스케치해서 연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있고, 또는 사무실 또는 이제 학원의 공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를 제가 봤는데, 그러면 이분은 계속 가서 여러 학원을 간 다음에 학원 도면만 계속 그린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학원 공간의 특징을 규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학원 공간이 진짜 닭장 같은데 왜 이렇게 돼 있냐, 뭐 이런 것도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그림 그리기도 상당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제시할 건, 이건 교육학 분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이제 미시 분석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게 오늘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들이 쓰실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미시 분석이라는 마이크로 애널리시스를 해서 말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말만. 볼게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대화의 구조라든지 대화의 순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볼게요.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이 미시 분석의 예시인데요. 모든 대화를 전부 전사를 하시고 한 문장마다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번호를 부여해서 그 한 문장과 문장 사이에, 또는 이 전체적인 사이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미시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어디에 쓸 수 있을까? 교육학에서는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이런 말 패턴이라든지, 특히나 교사들은 그 대화로 다 수업을 진행하니까 이 교사들의 말을 교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0.7 뭐 이런 거는 그게 침묵의 시간이에요. 0.7초 동안 아무 말도 안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보면서 교사들의 말투라든지 학생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잡담 이런 거는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뭐 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사들의 행동이라든지 말을 분석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 작업장이라든지 대화 패턴 이런 거 분석하는데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했지, 제가 이거는 어디에 쓸지는 교육학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사나 학생들의 대화 패턴 분석 또는 행동 교정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거의 텍스트와 텍스트 분석에만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참여 관찰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처럼 참여 관찰은 아주 적극적이면서 의도적인 방법이고, 참여 관찰을 이 권장되는 질적 연구와 면담을 하는 게 좋은 연구, 그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주제에 따라서 내가 참여 관찰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분명히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대신에 참여 관찰을 했을 때 그 연구자의 생각이 변화되는 정도라든지 내가 느끼는 게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참여 관찰을 하실 수 있으면 좀 추천을 드리고, 한번 자신의 연구 계획을 수립하실 때 오늘 내용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참여 관찰에 대해서 혹시 좀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 참여 관찰을 하려면은 참여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직접 수행할 생각에 대해 본인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안 한 상태에서 만약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네, 얻어가는 게 별로 없죠. 네. 그럼 그거를 참여를 하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기르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경험상 말씀해 주신다면. 첫 번째는요,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그 참여자 효과라고 하거든요. 연구, 관찰자 효과죠. 관찰자 효과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 관찰자 효과는 이제 내가 들어갔을 때 연구 참여자들, 참여를 당하는, 관찰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르게 행동하는 게 첫 번째 관찰자 효과고, 두 번째 관찰자 효과는 관찰하는 사람마다 다른 이제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론적 민감성 길러라. 이 말은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네. 다른 이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 논문이라든지, 자료들을 많이 읽고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뭘 볼지 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네. 학생들의 제가 교육학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의 행동 패턴을 보려고 수업할 때 어떤 행동하는지 보러 들어가면 학생들의 행동과 관련된 연구물들을 다 읽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대충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배경지식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쉬는 시간에 애들이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수업 시간에는 애들이 10분 지나면 대충 들어놓겠구나. 이런 거를 이미 연구 결과를 듣고 들어가는 거랑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일반인이 들어가는 건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론적 민감성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거를 기르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그리고 여기 말씀하셨듯이 물론 이제 아예 뭘 볼지 안 정하고 들어가는 이런 개방적 관찰도 있긴 한데, 대부분의 이제 요즘의 질적 연구는 뭘 볼지 이렇게 정하고 들어갑니다. 이거 미리 정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느 정도로 참여해서 내가 현장에 들어가서 관찰을 하는데 진짜 그냥 가만히 의자에 앉아서 3시간 동안 보기만 하고 나올 건지, 아니면 그 옆에 일하는 데 가가지고 살짝 이렇게 보면서 얘기도 말도 걸고 할 건지, 이걸 미리 좀 정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는 것도 이제 연구 목적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볼 건지를 좀 정하시면 그나마 좀 이제 그냥 막 들어가서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괜찮은 연구 결과를 이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타당도 검사나 이런 걸 어떻게 보여요? 첫 번째, 사실은 타당도라는 말은요, 물론 다음 주에 하겠지만, 맞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타당도가 있었죠. 하겠지만, 이제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는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동영상이나 내가 지금 들어가서 보고 이 사람의 행동 패턴을 이렇게 5가지 규명을 했으면, 그게 어떻게 그 사람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걸 관찰하고 이 결과를 이끌어냈냐, 그게 타당도거든요. 그걸 어떻게 믿을만하게 했냐, 네. 어떻게 신뢰롭게, 이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소설 쓴 게 아니고 진짜 들어가서 보고 이 결과 이끄는 게 맞냐, 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과정 자체가 타당했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오래 보는 거죠. 많이 보고, 내가 한 번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내가 이 사람 6개월 동안 5번 보고 5번 10번을 보고 6개월 동안 이 사람은 계속 연락하면서 이 사람 행동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도출한 거랑, 그게 타당도의 차이거든요. 당연히 사람들은 이제 6개월 동안 길게 본 거를 더 믿을 만하다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한 번 관찰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약간 다른 평소 행동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참여 관찰에서 타당도를 높이려면 오래, 자주 그 현장에 들어가서 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보는 거. 내가 들어가서 본 거랑 또는 다른 연구 보조자 같이 가서 보고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거 봤는데 너 뭐 봤니?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인간은 이제 하나만 딱 보게 돼 있거든요. 다 전체 다 못 보거든요. 그러면 같은 상황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참여 관찰할 때 연구 보조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 타당도를 좀 그나마 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비디오 찍죠.
예, 비디오 찍어가지고 3번, 4번 보고. 예. 그거를 받던 횟수라든가 아니면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일지를 적던가 그렇죠. 하나요? 네. 그래서 참여 관찰의 횟수, 일지, 장소, 언제, 몇 월 며칠에 참여 관찰인지 적기도 하고, 표로 정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참여 관찰을 요즘에는 이제 다 이렇게 녹화를 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뭐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핸드폰만 있으면 다 녹화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녹화한 파일의 뭐 분량, 이거 전사했더니 참여 관찰을 그 동영상 보고 전사를 하거든요. 전사한 결과 몇 페이지 나왔는지까지 쭉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아, 이 사람이 3번 이상 봤구나, 현장을. 또는 6개월간 이 현장을 꾸준히 관찰했구나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제가 준비하면서 네, 관련되어 있는 직접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문을 찾아봤는데 네, 특히 뭐 저기 한국문이나 이런 데 보면 브로그나 이런 데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비교해보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요. 참여 관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네, 지난번에 타당도 검사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네. 그런 것들이 브로그로 저는 있을 줄 알고, 왜냐면 그런 걸 좀 이렇게 참고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인 게 없더라고요. 그 경우에는 좀 2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좀 질적 연구에서 타당도를 강조하고 신뢰도를 이게 연구의 진실성이라고 하거든요. 진실성을 강조한 추세가 대학마다 좀 다르고요. 2번째는 이제 분량의 문제도 있어요. 질적 연구가 일반적으로 200페이지 이상 되다 보니까 그냥 심사할 때는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실는 경우는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저는 수업 지도안 이런 게 50, 60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싫지만 뭐 전사한 내용까지 다 실지는 못했었거든요. 저도 아마 그런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 양성연구할 때 설문을 하잖아요. 그럼 설문지나 이런 거 다 싫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로우 데이터나 이런 거 안 싫고. 그렇죠. 저는 그럼 표본이나 이런 게 있을 줄 알고. 그런 거라도 싫어지면 왜냐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뢰도잖아요, 이거는.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렇게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갖고 나는 최대한 내가 한 연구에 대해서 그렇죠. 신뢰를 높였어. 그렇죠. 그런데 찾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게 그냥 미사역으로 네? 이런 쪽으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는 안 하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저도 절감을 하고 있고, 정말 이게 저도 질적 연구자로서 서로를 비판해보면 없다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예를 들면 한두 번 그냥 관찰해놓고 3장에는 막 뭐 6개월 동안 17개월 동안 관찰했다 뭐 적혀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제가 말을 못하겠어요. 예. 그래놓고 그냥 부록에는 뭐 편의상 안 실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위험성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요즘에는 그런 비판에서 그러면 질적 연구가 이게 정말 신뢰도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까다롭게 요구하는 데가 생겨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질적 연구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활성화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면 2010년까지는 이제 그런 부수적인 문제 없이 질적 연구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통과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런 붐일 때는. 근데 이제는 이제 무작정 이게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한 거야? 부록에 아무것도 없는데? 약간 이런 의문이 최근에 있고요. 분명히 선생님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게 쉽지 않죠. 이제는 그냥 아마 그럴 거예요. 전사된 내용을 부록에 다 실는다고 하면 그거는 참여자가 그렇죠. 중도 탈락. 네, 전사된 내용 다 못 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라도 또는 뭐 제일 한두 페이지라도 실어 놓는 방법도 있고, 그러면 그냥 뭐. 어떤 경우에 지금은 이런 그 영역이나 범주를 정할 때 프로그램을 돌리지만 네. 그 연구자가 직접 한 경우에는 그 자기가 직접 어떻게 그 범주를 정했는지를 그걸 스캔을 떠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저의 박사 논문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 박사 논문 보시면 원자료는 없는데 제 뒤에 부록에 제가 코드를 무엇을 만들었고 그 코드에서 어떻게 범주를 생성했고 그걸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로우 데이터 없더라도 이 사람이 진짜 잘 원자료 보고 이렇게 코드를 100몇 개 만들었네? 그럼 여기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네? 라는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즘에는 최대한 그래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